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단신을 다뤄볼 건데요. 네. 11월의 마지막 단신이 되겠네요. 네, 단신 다루기 전에 댓글부터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이게 할 때마다 밑으로 내려가네요. 네. 자, 일단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장비도 사고 유튜브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좋은 녹음기를 사가지고, 그 방송도 깨끗한 음질로 하고 있습니다. AZSPD님이 151화 단신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다솜799님이 또 151화에 2,000캐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솜799님이 152화 듀운을 다뤘던 방송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댓글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에지트스피디님의 151화 단신에 대한 댓글인데요. 공상님이 읽어주시죠. 네. 그 삼파이더맨 이야기를 저번에 했는데 네. 삼파이더맨에 대해서 캐릭터가 어떠어떠한데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연출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AZSPD님이 이제 3스파에서 어스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그 걸음걸이가 어떤 장면이 나온 거냐고 어떤 장면이 나온 건지 어떤 장면에서 그게 나온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게 뭐 어스파를 보고 나서 그 걸음걸이를 떠올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전해드린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어렴풋하게는 막 건물을 이렇게 기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지금 왓챠에서 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 삼파이더맨의 특징을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유튜브에 왓챠의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파이더맨의 그 새 스파이더맨의 전투 방식인가 그렇게 영상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그 제일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6탄전, 굉장히 그 6탄전 그 주먹을 가지고 싸우는 피지컬로 승부하는 그런 네. 6탄전이 돋보이는 캐릭터고, 그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뭐 도구를 잘 활용한다, 뭐 거미줄을 잘 활용하고 굉장히 아크로베틱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장난기가 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그 마블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슈트가 제일 좋다. 네, 제일 템빨, 최근이라서. 템빨이다. 그 슈트 자체가 그 설정이 달라요. 옛날 그래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그냥 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능력 같은 경우에도 그 업그레이드된 계기 같은 게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제일 원작 스파이더맨 영화의 제일 원작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거미한테 물려가지고 뭐 능력을 얻게 되나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슈터가 있어요. 오. 네, 그걸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슈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언맨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장인이 만든 수트. 인공지능도 장착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장비가 가장 뛰어나고 전투 방식은 조금 엉성하다. 네, 그리고 뭐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셋이 다 약간씩 달라요. 이게 만화에 친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화 스파이더맨 그런 거에 친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초창기의 스파이더맨 영화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제잘제잘 거리거든요. 제잘제잘 거리고 좀 정신 없고 그 주의력이 약간 산만한 그런 친구처럼 그려지는데 ADHD 네. 청소년인가요? 네. 그리고 막 옛날 노래, 옛날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로 그려지는데, 새 스파이더맨이 다 약간 캐릭터도 각양각색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삼파이더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나온다면은 캐릭터가 다
골고루 잘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좀 영화가 굉장히 좀 공들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러닝 타임이 지금 2시간 40분인가? 오. 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 정도면 거의 그 인피니티 워 네. 그 다음 작 엔드게임? 네, 엔드게임. 네. 엔드게임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러닝 타임인데 굉장히 칼을 갈고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파이더맨은 뭐 거의 모두가 아는 비밀 같은 느낌으로 네. 루머를 네. 계속 양산하고 있네요. 이 소니랑 마블이랑 계속 뭐 이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들리는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거 네. 아닌가? 소니는 하자. 네. 그냥 하자. 이미 다 안다. 뭐 그냥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마블은 네. 절대 안 된다. 어허. 터트려야 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언제 개봉이라고요? 12월 크리스마스 12월 아하. 25일 그렇군요. 개봉입니다. 한 달 아주- 남았네요, 딱. 네.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비님의 댓글입니다. 네. 황사냥 팡사냥. 님이 안녕하세요. 플레이 하자마자 포항 지진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유튜브로 와서 지진 겪으신 이야기 듣고 왔네요. 물론 간 김에 구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 지진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건 저도 당시 포항에서 지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지만 포항이 고향이라 마침 그때 내려갔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센 지진이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살면서 지진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다음에 고향인 포항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듄도 뭐 포항의 어느 극장에서 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은 예전에 해놓고 이번에 좀 제대로 들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댓글도 자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네요. 포항이 고향이시라고 하니까. 뭐 저는 포항이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이 되고 있죠. 그쵸. 몇 년째 사시고 계시죠? 저 2007년에 왔으니까 한 14년째인가? 네, 그러네요. 저도 10년 정도 돼가네요. 네. 2013년에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살게 됐으니까. 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듀는 대전에서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제 포항에서 보진 않았고요. 울산에서 아이맥스로 봤죠. 그래서 그 아이맥스 듄 재개봉한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네, 그 아이맥스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듄이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대단히 이 영화적 경험으로서 괜찮은 영화라서 사실 스토리가 좀 재밌다기보다는 어떤 시각적 그다음에 청각적 그런 자극이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단신 시작을 해보면 될까요? 네. 네. 나는 신작 소식입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SF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 덕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바바이즈유라는 유명한 퍼즐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잼 2017년도에 뭐 게임잼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 이제 게임화된 건데 오. 이게 새로운 레벨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워낙 어려운 게임이다 보니까 네. 이 게임 이름을 이제 바보이즈 미 뭐 이렇게 바꿔 부르는데 내가 바보다 이렇게 바꿔 부르는데 저 이제 퍼즐 게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어가지고 오호. 혹시 퍼즐 게임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 있으면은 네. 함께 즐기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작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전혜진 네. 작가님의 책이 새로 나왔고요. 아작에서 나왔습니다. 네. 전혜진 작가님 이제 페미니즘 SF에서 음. 굉장히 유명하신 네. 그런 분이죠. 이 소설집이고요. 네. 요 여러 가지 작품이 실려 있지만 제가 좀 그 작품 설명을 읽을 때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나와 세빈이와 흰토끼 인형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듀나님이 네. 저번 SF 어워드에서 인형으로 나오셨잖아요. 토끼 인형으로. 네, 그 SF 어워드 얘기 이따가 하긴 할 건데 네. 제가 거기 SF 어워드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 토끼 인형과 셀카를 찍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이 트위터에 올라가 네, 있습니다. 트위터를 저희 트위터 계정을 가보시면은 저와 이제 듀나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듀나벨이라고 이제 이름표가 달려 있는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 콘텐트 어드민님 네, 안녕하세요. 콘텐트 언님도 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토끼 인형 상당히 귀엽고요. 네. 실물을 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듀나님의 그 듀나벨 토끼 인형을 보시고 이 스토리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쓰신 소설이고 네. 이게 보니까 인간형이 아닌 의체. 인간형이 아닌 그러니까 의체, 인간형 의체가 있고 비인간형 의체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비인간형 의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음흠. 특히 그 비인간형 의체가 이제 토끼인 네. 거죠. 이 소설에서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약간 그 저희 공각기동대에서 보면은 네. 막 뇌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음. 생각도 좀 나고 네. 음. 그런 소설이 있었고 음. 그 외에도 뭐 재밌어 보이는 그 작품들이 들어있는 소설집입니다. 그 제가 그게 떠오르는데 마르두크 스크램블이라는 네. 일본 SF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는 쥐가 나옵니다. 쥐. 예. 쥐 모양의 그 의체 로봇. 그쵸. 약간 그 유령해마에 보시면 왜 나노봇이 나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그 네. 모양을 바꾸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쥐 형태인데 얘가 뭐 몸을 바꿔가지고 뭐 총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물체가 되기도 하는 이 웹코크라는 그 존재가 나와요. 그 존재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얘가 사람인데 그 의체에 이제 그 업로드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같은 그러니까 로봇인 건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걔가 떠오르네요. 그 생쥐인 주제 그 목소리는 되게 아저씨여가지고 되게 귀여웠던 기억이 그것도 있습니다. 생각나네요.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덴마에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신이 된 남자인가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행성에서 신이 아니고 행성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인터넷에 업로드가 돼가지고 오. 정신이 그래가지고 그 세계의 그 로봇들에다가 자기 정신을 들어가가지고 네. 그 로봇들 막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호. 그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오호. 그리고 지금 컨텐트 애드민께서 뉴러브에 나오는 뉴러브가 이거겠죠? 그 엔솔로지 그 저기 네. 안전가옥에서 나왔던 뉴러브라는 엔솔로지에 여기에 나오는 의체가 새로운 바다로 이거 벨루가래요. 네. 그러네요. 네. 나의 새로운 바다로라는 황모가 작가님의 단편에 보면은 벨루가가 이제 의체인 존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고블이라는 출판사에서 세 가지 작품을 새로 내주셨어요. 고블이라는 네. 작품이 보니까 가볍고 얇은 판형으로 비교적 빠르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 감동과 깊이가 어느 책보다 두꺼운 그런 책들을 내려고 한다 하면서 세 가지 책을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지금 미출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라딘에서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네. 들녘 출판사는 다 아실 거예요. 들녘 출판사의 장르 브랜드라고 해요. 이제 동아시아의 그 SF 브랜드가 허블인 것처럼 여기는 들녘 출판사에서는 고블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이 고블이 서포터즈 이름이 좀 재밌네요. 고블린입니다. 그래서 네, 고블린들의 모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지훈 작가님, 남유아 작가님 그리고 황모가 작가님의 각각 세 가지 작품. 그래서 정지훈 작가님의 세상 끝 아파트에서 유령을 만나는 법. 네.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그 증강현실이 이제 일상화가 된 세상인데
이 증강현실이란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베니스 힐 네. 아파트라는 그런 곳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10대 소년 요한과 과외 선생 샘의 이야기다. 그래서 과외 선생 샘이 보니까 이 10대 소년 요한에게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쓰면은 뭐 어떻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노래를 막 듣는데 버스 네. 안에서 노래를 듣는데 요한이 아니 버스 안에서 그렇게 크게 노래를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과외 선생이 아 이거는 너한테만 들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유아 작가님의 얼음 속의 엄마를 떠나보내다 이거 너무 제목만 봐도 눈물 펑펑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왜 이렇게 슬프죠? 네, 너무 눈물 펑펑인데 요거는 보니까 약간 판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365일 내내 겨울만 계속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네. 이 마을에서 얼음장을 하는 관습이 있대요. 주근이를 얼음 속에 보관한 뒤에 뭐 장례를 치르는 관습인데 네. 이 스미스 씨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음흠. 그 얼음장을 마친 엄마를 그 얼음관을 저택에다가 뭐 이렇게 전시를 한다? 그런 이제 제시를 하고 그걸로 네. 뭐 그 아마 뭐 그런 거겠죠. 아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뭐 이런 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허허. 근데 카야는 이제 카야의 아버지에게 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네. 뭐 카야 아버지는 뭐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지만 카야는 뭐 반대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제목만 봐도 굉장히 네. 슬퍼 보이는 그런 네.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클락워크 도깨비 황모가 작가님의 클락워크 도깨비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아버지와 뭐 연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연화에게는 그러니까 도깨비 친구가 있어요. 네, 갑이라는 도깨비 친구가 있는데 그 연화의 아버지가 막 도구를 막 잘 만드나 봐요. 그리고 뭐 경복궁에 약간 갔는데 기계 덕후신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등이 이제 경복궁에 처음으로 켜진 거예요. 약간 개화기 네. 좀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 같죠. 그때 뭐 기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 약간 뭐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뭐 표현한 그런 소설이 아닐까. 그렇죠. 그 전등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고 맨 처음에 음, 들어온 게 궁궐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뭐 전등 아니 전화를 할 때 뭐 예절을 지켜가지고 왕에게 전화할 때는 뭐 절을 뭐 몇 번 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차라고 하나요? 그 버스 같은 건데 그 선로 따라다니는 거. 네,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 네. 차, 트램? 트램 같은 네, 거. 그런 네. 게 있었는데 그게 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아이를 친 적이 있대요. 개화기 시대 때 네. 그때 화난 그 시민들이 그거를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기술과 뭐 문화의 충돌 그런 걸 좀 다룬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밌어 보입니다. 재밌어 보이네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막이라는 지다웨이 네. 이분은 이제 타이완 작가고요. 네. 타이완 퀴어 SF 문학의 진수라고 오호. 불리시는 분이래요. 네. 퀴어 SF 하면은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퀴어 SF? 지금 딱 떠오르는 작품은 없네요. 공상님은 있으신가요? 퀴어 SF는 모르겠는데 네. 퀴어 문학 작품은 그 몇 개 읽어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퀴어 문학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미들섹스라는 작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있는데 그 작품 아실 텐데 그 남성이랑 여성이랑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
여성이 이제 막 그 사회 계급이 되는 사회고 이갈리아의 아 딸들이요? 맞아요 이갈리아의 네. 딸들 그것도 퀴어 문학에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뭐 그냥 뭐 퀴어 약간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룬 뭐 문학 작품은 아 많이 그쵸 많이 영화도 봤죠. 많고 네, 네, 그쵸 많죠. 영화 그 그 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동아리에서 그 데니 시걸? 데니 시걸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도 본 적 있고 아무튼 음, 퀴어 SF는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무튼 음, 이분은 아 맞아요 이갈리아의 딸들 또 이제 생각이 나고 미들섹스는 그 약간 그 성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 인물이 원래는 뭐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네. 그 성기가 함몰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음,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여성 성기로 음, 음, 보여가지고 음, 이 사람이 여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신이 이제 남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음, 그걸 그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런 압박이나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하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뭐 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그런 일을 해요. 그 서커스장 같은데 음. 자기가 이제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아, 돈 받아 먹고 살고 뭐 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의사를 만나가지고 과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와 이 세계가 성을 바라보는 역사가 함께 이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어, 옛날에는 성을 어떻게 봤다가 좀 가가지고 뇌과학적으로 성을 어떻게 봤다가 뭐 호르몬으로 성을 어떻게 봤다가 막 이게 같이 병렬돼서 가는데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그 유익한 책입니다. 네, 어, 미들섹스라는 책 굉장히 좋고요. 그러네요. 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저는 타임 패러독스 생각났어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더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아, 같으므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스포일러이므로 스포일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퀴어 문화 하면 그런 책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음, 이분은 보니까 유교 전통 사회의 금기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음, 날카로운 문체를 가지셨다라고 네. 하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뭐 해저로 이주한 신인류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주인공은 뭐 피부 관리사라고 음, 하는데 어, 뭐 어느 날 모모는 뭐 기자 이토 도미의 인터뷰에 응해서 20년간 만나지 못한 자신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뒀는데 그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음, 그래서 20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음, 가겠다고 이제 모모를 만나러 가겠다. 엄마가 음, 모모를 만나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는다. 음, 근데 엄마는 보니까 20년 전에 뭐 모모는 로고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심각한 병을 알았는데 어, 모모는 이제 외부에 이제 출입이 금지된 채로 병원에 이제 전염병이니까 갇혀 있었는데 그때 병실 메이트인 뭐 앤디를 만났는데 어, 앤디에 대한 어떠한 뭐 충격적인 지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보고서는 내용 유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좀 어려운 것 같고 퀴어 문학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뮬란도 말씀해 주셨네요. 뮬란도 이제 음, 그 주인공이 여성인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 물란? 아, 네 그래요? 그렇죠. 저 컨텐츠 애드민님은 올란도 얘기하셨는데요? 올란도라고 쓰셨군요. 네, 제가 네. 잘못 읽었네요. 네. 올란도. 음, 올란도, 그쵸. 음, 올란도도 아주 멋진 영화죠. 음, 어, 저도 그 영화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음, 여기 주인공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틸다 스윈튼. 음, 틸다 스윈튼이 이 중성적인 매력을 아주 뽐내는 음. 영화죠. 네. 네, 든 그런 소설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 김미운 작가님의 테스터 아이라는 음. 책인데요.
요거는 AI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떤 부모가 AI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약간 블랙미러가 생각나는. 어. 블랙미러에 보면은 그 남편을 잃어버려가지고 남편을 로봇으로 다시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랬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남편을 네. 로봇으로 만들었는데 그 남편이 너무 로봇인 거예요, 진짜. 음. 그러니까 그 외관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약간 그 행동이라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사실 뭐 그게 뭐 그 이 아내가 약간 신경질적 예민하게 좀 나오긴 해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 막 로봇한테 너는 뭐 잠을 안 자면서 왜 나랑 같이 자는 척하냐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래가지고 이 로봇을 네. 다락방에다가 넣어놓거든요. 네. 근데 자기 딸이 자라나가지고 이 로봇이랑 다락방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로봇을 이제 꺼내가지고 아이의 친구로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이를 이제 자신과 아내를 이제 뭔가 알고리즘을 섞어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의 AI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로마 숫자 I랑 영문 그 로마 숫자 1을 이제 영문 I로 읽고 이제 뭐 실행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아이가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를 뭐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내용을 좀 설명만 보고 유추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개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거기서도 네.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좀 키워야 네.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AI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영화 네. AI 네. 말씀하시는 영화, 거죠? 네. 영화 AI. 그렇죠. 거기도 아이를 이제 네. 로봇 아이를 입양을 했다가 그 아이를 파양을 하는 그런 네. 내용들이 나오죠. 네. 그 다음은 고양이 행성의 기록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라우서 작가님이 쓰신 건데 요거는 1933년 디스토피아 소설인 묘성기를 국내 최초로 번역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작품이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고요. 네. 이게 묘인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고양이 행성이잖아요. 네. 이게 고양이처럼 생긴 사람들이 사는 그런 행성인가 봐요. 오. 근데 이 묘인들이 뭐 중독성 약물인 미혹나무 잎을 주식으로 한다는 설정이 있고, 캣닙 같은 걸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약간 근데 이게 네. 죄송합니다. 중독성 약물이잖아요. 네. 뭔가 이 사회 사람들을 약간 뭔가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 아닐까 뭐 그런 약간 추측이 되는 것 같고 주인공이 이 묘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네. 문명이 붕괴되는 걸 관찰을 하고 뭐 이 저자가 그 묘인들의 세계를 통해서 이 근대 인류를 뭔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커버가 너무 귀엽네요. 이 고양이 네. 묘인들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거는 아직 이거는 그 나온 책은 아닌데 네.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해도연 작가님의 베르티아라는 신작이 네. 출간될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트위터에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구매가 되나요? 지금 네 구매가 됩니다. 그렇군요. 11월 19일자로 나왔고요.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몸에 갇혀서 사고하는 내가 몸을 떠나서 여전히 나일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작품이 들어있는 소설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겠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눈부신 써주셨네요. 빛을 손끝으로 느끼며 음, 라는 제목의 이야기네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소설 신작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웹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아. 덴큐라는 웹툰이 네. 네이버 웹툰에서 정식으로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덴마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팬도 굉장히 많고 덴경대라고 하죠. 음흠. 제가 아까 뭐 덴마를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네. 이게 결말이 아 네, 엔딩이 올해 났던가 작년에 났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엔딩이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연재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 이름이 뭐였죠? 양영순 네, 작가님. 양영순 작가님이 굉장히 휴재를 또 오래 하시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전 작들도 보면은 굉장히 스케일을 엄청나게 키우시면서 약간 수습을 잘 못하시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덴마도 굉장히 좀 용두사미로 끝난 감이 있는데 네. 덴마의 팬이 네이버 만화 베스트 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무나 만화를 이렇게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덴마의 팬으로서 덴마의 그 엔딩은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림체도 심지어 덴마랑 똑같게 해가지고 네. 그 뒤에 이야기를 그려서 올리셨는데 이게 정말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음흠. 정식 연재화가 네. 됐습니다. 저희 튜토리얼 프롤로그만 봤는데 보니까 프롤로그부터 약간 그 덴마의 엔딩을 까는 듯한 네. 뒷이야기가 있단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덴큐 더 콩은 이제 그 덴마에서 나오는 그 초능력을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네. 그 용어죠. 네. 콩. 네. 그래서 덴큐 더 콩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양영순 작가가 이거를 정식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진짜요? 아 이것은 그 뭐라 그러죠? 정식 그 스토리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그걸 네. 뭐라 그러죠? 글쎄요. 그 용어가 있는데. 유니버스에 포함이 된다. 네. 네. 어쨌든 팬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됐어야지라고 하면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만화도 정말 잘 그리시고 연출도 좋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덴마의 엔딩에 아쉬웠던 분이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덴마를 다 볼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걸 보려면. 이걸 보려면? 네. 음, 전 덴마 보다 말았거든요. 저도 중간까지 봤었어요. 그 무슨 무한한 그 흰색 공간으로 된 그 창고인가? 거기서 뭐 막 주연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막 말씨름하는 장면까지 봤는데 네. 저는 어디까지 봤는지도 네, 잊어버려서. 너무 옛날 작품이고 너무 길어가지고 네. 사실 그 옛날 작품을 다 볼 필요가 이걸 이해하려면 다 볼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어느 정도까지는 봐야겠죠. 웬만하면 다 보셔야 음, 라고 콩땅콩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네. 저희 책으로 있잖아요, 덴마. 그 책으로 완결이 났나요? 책으로 완결이 안 났죠. 그쵸? 네. 네, 일단 책으로 나온 부분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저희 방송에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카우보이 비밥이 맞아요. 환의 냉장고 편 맞습니다. 네. 카우보이 비밥이 드라마가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평을 또 남겨주시고 감론을박이 있고 또 이어지고 있는데 토끼님도 이 작품을 좀 보셨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뭐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 7편? 6편 그 정도까지 봤어요. 이게 총 10편 정도의 이렇게 시즌인데 저는 생각보다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대가. 예, 그 모두들 정말 나의 카우보이 비밥은 이러지 않아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물론 이제 카우보이 비밥이 애니가 더 잘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뭐 네. 그
그 당시에 못 만들어진 애니가 있습니까? 뭐 그냥 있었죠. 버블 시대 애니메이션 근데 아닌가요? 사실 버블이라고 해도 네. 그 버블이라는 건 돈이 많다는 거고 네. 그 어떤 애니메이션 작품 자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유의 분위기 같은 거를 잡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분위기가 카우보이 비밥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슬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그쵸. 페이소스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과거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과거를 아예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좀 고통받는 이 인간 군상들의 이 어떤 비밥에서는 좀 유사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조직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캐릭터 네, 자체가 이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다 우울한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걸 숨기고 살고 그걸 쾌활해 보이고 그런 그쵸, 인물들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그렇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자체도 엔딩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데 그거를 막 그 약간 그 덮기 위해서 약간 감추기 위해서 쾌활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네, 유쾌하게 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은 더 슬퍼져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쾌활하다. 이 드라마 시리즈는 그냥 쾌활하기만 하다. 쾌활한 게 조금 원작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어떤 원작에서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들이 가진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무게감과 어떤 진지함과 좀 그 멋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 시리즈는 그런 카리스마나 무거움은 의도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좀 배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떤 우리가 좀 이입을 해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얘네들이 시트콤처럼 얘네들이 그냥 장난치고 좀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이런 게 재밌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사실 이 드라마 시리즈가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면서도 각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색을 많이 한 부분들이 사실 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볼만했고 좀 성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배우들도 연기를 대단히 잘했어요. 잘해서 존조라던가 그 다음에 이 제트 블랙 역을 맡은 배우라던가 그 다음에 이 그 페이 발렌타인 역을 맡은 배우 이런 주연 배우들은 정말 연기를 잘했는데 주연 배우들. 네, 특히 이제 그 제트 블랙을 맡은 이분 제가 성함을 몰라가지고 조금 죄송하네요. 제가 찾아보고 있을게요. 네, 그 제트 블랙을 맡은 분이 정말 연기를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나온 것처럼 정말 제트처럼 하시더라고요. 무스타파 샤키르. 네, 네. 무스타파 샤키르 배우가 그래서 와,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존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은 이 존조가 끼부리는 끼부리는 장면을 아주 실컷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파이크의 캐릭터에 맞춰서 연기도 참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세 캐릭터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제작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각본을 썼구나 라는 거는 제가 다 보여요. 그런 부분은 좋다. 그 다음에 새로 넣은 에피소드들도 다 비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이 안타까운 부분은 비셔스와 줄리아입니다. 네. 그 제가 아직 에드워드가 나오는 그 에드가 나오는 부분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인. 아이는 이미 나왔어요. 아인 아니고 에드워드. 에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많이들 등을 돌리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까지는 못 봤고요. 일단은 그 직전까지를 봤던 제 입장에서는 줄리아와 비셔스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일단 두 역할은 배우가 연기도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자체가 너무 얕아졌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작에서는 비셔스도 악역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뭔가 좀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 배신당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는 흔한 그냥 선류 빌런처럼 나오나요?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빌런 같은 그런 느낌? 좀 약간 허당기가 좀 있어 약간 보이는 로켓단? 로켓단까지는 아, 아니고요. 네, 로켓단까지는 그까지는 아닌가요? 아닌데 약간 이 친구가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기보다는 좀 이 스파이크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셔스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줄리아도 상당히 이제 배우는 상당히 예쁜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줄리아는 원작의 줄리아는 아주 좀 강단이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강단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고 이 스파이크와 이 비셔스로부터 도망을 쳤지만 그 우수의 어린 그 눈빛과 그 어떤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존재감이 상당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상당히 좀 의존적이고 그냥 수동적인. 그냥 금발 미녀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심지어는 비셔스한테 가정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 장면이 나오거든요. 비셔스와 결혼을 했다는 설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 줄리아가 약간 비셔스를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장면들에서조차 이 줄리아가 너무 좀 어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 원작에 비해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 그 등장인물들의 그런 깊이, 무게감. 무게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예를 들어 그 일본의 감성과 그 미국의 감성, 약간 서양의 감성 이런 것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양키 같고요. 센스인가요? 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원작은 느와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 시리즈는 그냥 활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단히 각색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페이가 이렇게 레즈비언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그에서 사람들이 되게 좀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의 캐릭터에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페이라면 페이는 아주 좀 자유분방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등장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귀엽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칸노 요코의 음악이 이제 쓰여서요. 이 시리즈를 위한 OST 앨범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왔고 이 카노 요코와 싯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카우보이 비밥 OST를 연주를 했던 빅밴드가 있어요. 그 빅밴드가 다시 그 음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 OST가 더 좋기는 하고요. 예. 그래서 예전 OST도 조금 많이 쓰이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카우보이 비밥은 뭐 음악으로 너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프닝이 정말 그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 탱크. 아니 이 노래가 그 애니메이션 노래였어? 라는 그 말이 나오는. 예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BGM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그 추억을 찾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그 애니메이션 설정을 그대로 이용을 한 좀 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작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있긴 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화가
지금까지 중에선 제일 별로였고요. 1화를 아, 참고 보시면 스타트를 좀 2화 잘못 끊었군요. 2화부터는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1화는 너무 그 애니메이션 1화를 너무 따라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비디오 드롬. 비디오 드롬을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네, 나름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케인 관련 얘기입니다. 오, 아케인 시즌 2가 제작이 확정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시즌 2 어나운스먼트에서 올라왔는데 영상은 뭐 굉장히 심플한 대사가 주요하고 영상은 그냥 A랑 E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끝나는 그런 영상인데 이 대사만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케이틀린과 바이랑 징크스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케이틀린이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혼자 동생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바이가 이 일은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징크스가 너라서 다행이야. 너여야 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워윅이라는 롤에 등장하는 챔피언이 있어요. 늑대 인간 컨셉의 챔피언인데 그 챔피언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시즌 2가 제작이 확정이 됐고요. 이 시즌 1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대요. 6년이요? 네. 와. 그래서 시즌 2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뭐 아무래도 스토리를 만드는 게 좀 더 빠르긴 하겠죠. 시즌 1에 만든 그 어떤 기틀이 있으니까. 그쵸. 네.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네. 배경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네. 뭐 0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아, 근데 근데 6년이면 네. 사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네. 사실 6년까지 걸리는 거는 조금 에바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뭔가 엎어졌거나 약간 네, 뭐 이 제작에 차질이 있었거나 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정이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게임이랑 설정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게임에서 나오는 설정을 그대로 갖다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아무튼 그래도 시즌 1이 성공적으로 좀 끝났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뭐 얼마나 보셨나요 이거를? 저는 1화 조금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화 절반까지 봤고요. 일단 그까지 본 상태의 감상은 아주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구나. 네, 그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되게 그 정성을 들인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이 사실은 라이엇 게임즈, 롤을 개발하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와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뭐그 요들 세상 이야기 그리고 뭐그 미스포춘이랑 그레이브즈랑 그다음에 트위스티드 페이트랑 같이 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설정이 다 잘 들어가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 클립들이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음.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제가 네.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뭐 음악도 뭐 그 OST 앨범이 있더라고요. 네.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만든 음악들 음흠. 이매진 드래곤즈도 참여했고 그래요? 네 그맨 처음에 오프닝으로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네. 딴딴따다단 딴딴따다다 딴딴따 그 노래. 그 노래가 1편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나올 텐데 그 막 석상들 나오면서 아닌가? 네. 네. 네네네네. 뭐 나와요. 네. 에네미 막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 노래 아마 이매진 드래곤즈가 부른 걸 거고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썼고 연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약간 많이 만들어 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약간 영화적인 연출 같은 게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스토리가
뭐 6화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6화까지 너무 떡밥을 많이 쏟아내가지고 7, 8, 9화가 너무 빨라요. 진행이 너무 빠르고 약간 캐릭터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7, 8, 9화에서 너무 막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몰입이 약간 깨지는 느낌이 들고 이 캐릭터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7, 8, 9화가 너무 약간 그 분량을 담기에 너무 짧지 않았나. 네. 약간 분량 조절이 7, 8, 9화를 좀 더 길게 늘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1부터 6화를 좀 짧게 줄이는 편이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스토리가 뭐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약간 그 분량 조절을 약간 잘못하지 않았나. 7, 8, 9화가 진짜 빨라요. 장면 전환도 너무 많고 네. 5초 그 약간 10초마다 장면 전환이 한 번씩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다 막 다 중요한 장면들이고 캐릭터들이 막 그 중요한 어떤 행동을 하나씩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로튼 토마토 지수가 뭐 100%이더라고요. 네, 이 작품이. 네. 그 제가 평가를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 확실히 저도 약간 그 캐릭터들이 진짜로 약간 영화처럼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 자매가 아마도 어머니였나 보죠? 그 네. 가족이 죽은 걸 보잖아요. 네. 그때 이제 표정이 약간씩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다가 결국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표정 연기가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봤는데 그런 섬세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초반에 그 왜 석상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3D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응용한 그런 멋있는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거 보면서 저는 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오프닝도 생각이 났습니다. 오프닝이 아니죠. 그게 예고편 같은 데에 그 어떤 그 캐릭터의 그 입체상으로 만든 체스말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예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요 작품을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동상 같은 걸 만들었어요. 바위 동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에서. 네, 롤 뭐 아케인 전시회 해가지고 전시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부럽네요, 네. 많이 가보셨다면. 네,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기습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호. 원래 이게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어요. 뭐지? 취소됐나? 네, 왜냐면 이 몰락한 왕이라는 스토리가 롤에서 먼저 공개가 됐어요. 게임이 나오기 전에. 네? 어디서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네. 이거는 이제 RPG 게임인데,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곁가지로 나온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그런 게임인 건데 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스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토리가 먼저 진행돼 버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 비에고거든요. 네. 이 비에고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뭐 그런 네. 게임인데 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비에고가 먼저 공개가 돼버리면서 관련된 스토리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내용을 다 스포를 해버린 거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어요. 이 게임이 뭐 취소가 된 거냐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좀 기습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반응이 괜찮습니다. RPG 턴제 RPG 게임인데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또 스팀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서 즐겨보실 수 있는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전혀 뭐 할 줄 모르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 전혀 필요 없는 턴제 게임이고요. 뇌지컬만 필요한 게임이고요. 네. 피지컬이 뭐죠? 아, 마우스 컨트롤이나 말씀하시는 키보드 건가요? 컨트롤 같은 거요. 네. 운동 실력이 필요 반응 없는 속도.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임이고, 음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거는 좀 좀 뭐죠? 단물이 다 빠진 그 드라마지만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가 이제 완다비전을 보는 중입니다. 네, 음. 그래서 3화까지 지금 이제 오늘 4화까지 봤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음. 4화까지 봤는데 결말까지 보시고 나서 좀 약간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결말까지 봐야 알겠지만 4화까지만 본 약간 소감으로는 이게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 아메리칸 소프 드라마 음. 그 옛날 50년대 1950년대 드라마를 약간 차용한 그런 작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활용하면서 약간 미스터리물 음흠. 그 엑스파일스러운 네. 그런 미스터리물을 굉장히 약간 녹여낸 오호. 그런 작품이어서 4화까지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음흠. 약간 캐릭터 같은 것도 재밌더라고요. 오. 여기에 막 과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네. 여기 그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웨스트 뷰라는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해결을 하러 가는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 그 여자 과학자가 굉장히 약간 너드하면서도 약간 당차고 약간 개짜처럼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여기 커피 없어요? 막 이러면서 네, 막 나오고 굉장히 캐릭터들이 재밌고 약간 그 미스터리물로서도 굉장히 즐길 만한 것 같습니다. 오호. 네. 완다비전이랑 또 지금 로키랑 그다음에 팔콘의 윈터 솔저 그리고 지금은 그게 공개가 되고 있죠. 그 우리 그 활 쏘는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호크아이요? 네, 호크아이와 호크아이의 후계자를 다루는 오. 드라마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호크아이네요. 네, 네, 호크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 아, 맞아요. 네, 각 시대별 드라마 해가지고 50년대 1편인가가 50년대 드라마고 2편인가가 60년대 드라마 3편이 이제 이 캐릭터들이 다 칼로로 바뀌어요. 아. 2편 결말에서 다 칼로로 바뀌면서 3편부터는 완다비전인 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와. 네, 그래서 신기하네. 시대별 드라마 스타일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진짜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제가 그 벌새 그 감독 네, 하신 김보라 감독님 네, 이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벌새가 이제 90년대 배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 배경 그때 배경인데 음, 아주 옛날도 아니고 근데 약간 옛날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물품들이라든가 그 시대를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되게 연출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거죠, 상당히. 그 한 끗 차이로 이게 완전 최근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옛날로 보일 수도 있고 딱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물품들을 구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출하는 게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완다비전 같은 경우는 그런 한 10년쯤 차이 되는 그런 시대별 드라마의 분위기를 이제 재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을 들였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F 관련 소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예술 특별전이라는 게 이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이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제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다운이라고 하는 이 큐레이터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이 친구 이름이 다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이름이었는데 다 뭐였지?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로 왠지 사운드가 다 들어갈 것 국립중앙과학관 같은데. 인공지능과 예술 특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 안내를 맡게 된 과학해설사 다운이에요. 다운이 맞네요. 그러네. 이곳에서는 네. 그래서 요 아티스트들의 요 보시면은 인공지능 X 예술가 해가지고
다운이네요. 다운. 네. 다운이 아니고 다운. 온. 네. 다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다운. 다온. 다온. 아, 네, 네, 다온.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소리가 아마 이중으로 들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마이크로 저희 스피커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요 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티스트들이 인공지능과 뭐 협업을 하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예술 작품을 이제 해놓으신 거고,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네, 세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다운이 아니고 다온이었습니다. 네. 그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과 글이다. 요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풍경화를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경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풍경 2개를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얘네 둘을 잘 섞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제가 아까 낮에 해봤었는데 결과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결과가 아까 나왔었는지.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었어요. 아, 요거다, 요거. AI 작품,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약간 뭐죠? 기괴한 작품이 나왔는데, 요런 작품이 나왔네요. 더 앞으로 가야. 네. 아이고. 여기 눌렸네요. 어딨지? 방금 지나갔어요. 네. 저도 확인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요런 작품이 나왔네요. 허허. 이게 그 눈 덮인 그 길하고 네. 눈 덮인 그 충남대인가 갔을 때 거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이랑, 그 다음에 여름 하늘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되네요. 네. 아주 초현실주의적인. 약간 네. 오로라 느낌 나네요. 아, 그러게요. 네. 약간 오로라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작품들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보면 네. 음악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오. 네. 다시. 네. 그런 됐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음표 이렇게 네, 갈고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SF 어워드가 네. 있었죠. 네. 요거는 뭐 장편, 중단편, 웹툰, 영상, 웹소설 이렇게 5개 부문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뭐 그거를 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장편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최이수 작가님의 2번째 달이 최우수로 꼽혔고요. 네. 그 다음에 우수로 2편이 꼽혔는데, 영원의 요람, 요게 이제 하보크 작가님, 네. 네, 필명인 거죠. 네, 이분이 원래 작년에는 웹소설 부문에서 상을 타셨는데 이번에는 네. 장편 소설 부문에서 상을 타셨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듀나 작가님의 표명추, 네. 요거 저희가 그 신작 소개할 때 아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거는 그 우주 엘리베이터, 궤도 엘리베이터. 네, 궤도 네.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설이었죠. 네. 3개 작품이 장편 각각 대상으로 꼽혔고요. 중단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아, 둘 다는 아닌가? 그 황무가 작가님의 밤의 얼굴들, 네. 이 우수상으로 꼽혔던 것 같고, 그리고 밤의 또 얼굴들 중에서 한 작품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마 연고 다시 만납시다인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또 최우수로 꼽혔던 게 저희가 그 인터뷰했던 이서영 작가님의 네. 기지인도로의 지신사의 훈김 네. 라는 작품이 꼽혔습니다. 유교 BL이라고 아주 어필을 하고 계시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우수상이 네. 2편이죠. 한 편 더 네. 있죠. 대상을 타셨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으로는 연여름님의 리시안셔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황무거 작가님의 연고 쉼표 늦게라도 만납시다. 라는 네. 3개 작품이 꼽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커밍아웃을 하자면 네. 제가 SF 어워드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심지어 두둥. 공상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네,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이 사항이 공정하려면 이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능한 좀 더 안 알려지는 게 훨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비밀 진행을 했고요. 저는 사실 심사위원은 아니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이제 심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았고요. 저는 웹툰 부분을 맡아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웹툰 플랫폼은 다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우, 거기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SF라는 장르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잘. 그래서 심지어 네이버 웹툰에도 SF 장르로 여러분이 보시려면 그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장르라던가 뭐 미스터리 장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한 작품 한 작품을 보면서 이게 SF인가 아닌가 이런 거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네요. 네, 그래서 휴먼 에러도 상당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그 공개적으로 여기 이렇게 후보를 추천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없더라도 그 팬들이 이제 직접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많이 이제 작품을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 해보니까 상당히 이 어워드 자체가 많은 분들의 그 노고로 돌아가는 그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새삼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이 어워드로 뽑힌 작품은 정말로 이 심사위원들이 정말 정말 많은 작품을 실제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신 아주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곤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한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상을 받은 작품들은 다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작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두 번째 달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에디토리얼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여기 네. 두 번째 달 제가 엄청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요거는 뭐 그 읽으시는 분들마다 다 재밌다고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진짜 해주셔가지고, 재밌어요. 네. 이거 완전 약간 이거 저번에 그 저희 그 한별님 만났을 때도 한별님이 이 책 진짜 재밌다고. 정한별님도 이 네. 책 정말 재밌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이렇게 책이 얇은 편이 아닌데 되게 술술 넘어가거든요. 약간 웹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던데 한별님은. 근데 제가 웹소설을 잘 안 봐가지고 뭐 어떤 게 웹소설 같은 느낌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그냥 소설 읽는 느낌으로 잘 읽혀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도감 있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하드 SF 적이고요. 네, 주인공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 유령해마. 문모카 작가님의 유령해마가 떠오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표지에 보이는 이 네모난 얘네들 있잖아요. 이게 블럭 막 한 5천만 개로 이루어진 그 기록 보관소예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달의 부제가 기록 보관소 운행일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 보관소가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기록들을 남겨놓은 그 이 인공위성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위성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컴퓨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듈들이 그 각각의 블록이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이 블록을 어떻게 만들면 막 이렇게 안테나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면은 저장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면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이제 장치인데 여기에 이제 인류가 우리의 마지막 기억과 기록을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거의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토피아 소설이기도 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또 우주정거장이 보이잖아요. 이 우주정거장에 마지막 인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그 마지막 살아남은 아이들과 그다음에 이 인공위성이 또 통신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추. 네. 여기 꼽힌 작품들은 뭐 저희가 조만간 소개를 해드리면은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신작 소식, SF 관련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과학 뉴스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학 뉴스를 많이 준비했는데 아, 그러셨나요? 네. 네. 뭐 아쉬우니까 몇 뭐 개만 하고 속도감 있게 네. 네. 소개하죠. 네. 수컷의 퇴장, 암컷 혼자 새끼 만든 콘도르라는 오.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이 콘도르라는 조류죠. 조류가 이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무정란이었는데 부화를 했다 이런 오. 내용입니다. 무성생식이라고 하죠. 무성생식이 뭐 사실은 단세포나 약간 저희가 뭐라 그러죠? 약간 단순한 형태 그런 동물에서는 많이 동식물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고등동물, 조류에서는 이게 확인된 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네요. 네. 어릴 때 병아리 하려고 병아리 부화시키려고 그냥 무정란. 달걀 무정란을 이렇게 무정란이요. 따뜻한 데 주셨다면 실패한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무정란에서 새끼가 태어났다. 네. 오호.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제로 쓰여진 SF 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먼 미래에 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그 세계가 되어가지고 저희 옛날에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 네. 소설 중에서도 있었죠. 응답하라 뭐였지? 우주 휴스턴 네, 휴스턴 응답하라.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남성들이 뭐 시공간 타고 갔는데 여성들만 남아 있는 세계로 떨어지는 그런 그 소설이고 그다음에 저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네. 단편 중에서도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성들로만 되어 있는 그 세상이 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문윤선 작가님의 완전사회도 아마 네.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예측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 XY 염색체잖아요, 남성이. 네. 근데 이 Y 염색체가 점점 짧아지고 있대요. 갈수록.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네요. 네.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아. 라고 뭐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오. 굉장히 먼 미래일 거라고 뭐 예상이 그건 되는 뭐 거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일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성염색체라는 게 인간만 XY 염색체로 나눠지는 거지 모든 동물마다 그 성염색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남성을 상징하는 성염색체가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Y 염색체라고 불리는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XO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두 개면 여성이고 하나면 뭐 남성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생명체들도 이미 있고 그래서 그 Y 염색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만으로도 우리가 미래는 생식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거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이 무정란에서 태어난 콘도르는 이미 사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콘도르라는 조류가 수명이 60년인데 둘 다 한 마리는 2살, 한 마리는 8살 때 죽었으니까 이 무정란에서 태어난 개체는 대체로 좀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재밌네요. 이 분야는 철저히 신성과 창조의 영역이었다. 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혼자 수태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둔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네요. 들어요. 네. 네. 그 다음은 뇌에 미세 전극을 이식해서 16년 만에 시력을 찾았다라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뇌에다가 바로 이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보게 만드는 게 이번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것 같은
네, 내용이네요. 이론적으로는 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지금 생각만 해도. 왜냐면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를 못하고, 그렇죠. 네, 이 뇌에 신호를 어떻게 줘야지 뭐 그거 뭐 그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굉장히 좀 레볼루셔너리한 좀 발전인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된다고 싶은 그런 그런 앞으로 점점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겠죠. 네. 음.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해상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네. 기사에는 저희 쓰여 보면 있었습니다. 바늘이 96개가 심어져 있다고 하니까 뇌예요. 네, 저기 보면은 아마 96 픽셀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 한 픽셀당 한 전극씩. 네. 그 지금 저기 앨런 머스크가 열심히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회사에서. 네. 네. 뉴럴링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뇌과학 연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잠의 미스터리, 왜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열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좀 궁금했던. 왜냐면 잠을 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네. 24시간을 깨어 있으면 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중독자, 워커홀릭적인 발상. 아니 놀기도 더 놀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잠을 자야 될까? 살면서 거의 3분의 1을 이제 잠으로 보내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DNA 손상이 뇌신경의 뉴런에 이제 축적이 되는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하고 6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은 요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수면 압박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쥐를 통해서 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손상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뇌 그래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잠이 필요하다. 치매와 관련된 그런 연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어떤 걸 또 느끼고 있냐면 잠을 잘 자는 게 삶의 질에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최근에 잘 못 자셨나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잤을 때랑 잠을 충분히 잤을 때랑 그 다음날의 어떤 삶의 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제 12시부터 2시 사이의 그 시간이 어떤 뭐 좋은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필수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깊이 잠을 자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요즘 새삼 깨닫고 있어서 그래서 밤에 아깝다 이러면서 자꾸 늦게 자는 버릇을 고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요즘 얻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위드 코로나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12월 말에 가서야 4,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측이 이제 빗나간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계획을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금 중단을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비상계획을 언제든지 발동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병상 대기 환자 중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지방도 가동률이 지금 70%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상이 꽉 차면은 이게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어떤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가도 이제 병상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더 중요한
더 살릴 수 있는 환자만 살리자 음.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음.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 음.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지고 네. 네. 그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송년회가 네. 있단 말이죠. 작년도 못했는데 그렇죠. 네. 올해도 못했소냐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드릉드릉 네. 하고 있는데 이 사태는 또 네. 심각해지고 있네요. 네, 또 어떤 마을은 집단 감염으로 그 마을의 90%가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마을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 그래요? 마을이 너무 폐쇄적인 마을이어가지고 음. 사람들이 백신 맞는 것을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았고 음. 외부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 좀 어려운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마을이 아직도 이렇게 많고 그런 마을에서 이런 질병이 한번 퍼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희가 그 위드 코로나도 좋지만 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백신을 맞는 거는 물론 좋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그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굴러가기 위한 최소한의 그 R 밸류가 있잖아요. 네. 저희 그 많이 얘기했던 그 R 재생산 감염 지수인가? 그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명이 최소한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그 밸류가 있잖아요. 네. 그 R 밸류가 컨스탄트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저희가 뭐 밖에 나가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백신을 맞으면은 R 밸류가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많이 나가 놀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밥 먹고 그러면은 그 R 밸류가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 네, 감염 재생산 지수. 네. 그것들을 저희가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돼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돼지의 장기가 사람이랑 장기의 크기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돼지의 장기가 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실험에서 많이 쓰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번에 네. 이종간 이식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에도 그 있어요. 그 돼지랑 그 원숭이랑 서로 교미를 해가지고 난 생물이 인간이다. 이런 약간 황당할 수도 있는 과학자들에게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설정을 가진 소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식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 입장에서는 네. 약간 음, 별로 싫은 끔찍할 수 소식이네요. 있죠. 네, 아일랜드. 네, 그렇죠. 네. 아일랜드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뭐 대신은 또 가축으로 기르고 있기도 하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종간 이식이 성공을 하려면 그 면역 반응을 잘 컨트롤했어야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잘 되나 보네요. 사실 이게 사람 신장을 이식할 때도 이런 면역 반응을 잘 이제 제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이식할 장기를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또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그런 거를 좀 걱정하시던 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홈랜드 어드미님이 네.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뭐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알게 되니까 더더욱 조심하게 된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난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 효과적인 항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모든 변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코로나가 더 전염률이 높은 이유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항체를 뭐 발견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효과적인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 다음은 쿠크랭이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시피를 이 요리를 만드는 그 레시피를 네.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얀 부분이 이제 뭐 주석에 해당하는 거겠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at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뭐 마크업 랭귀지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개발자한테 이제 마크업 랭귀지를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면은 네. 화내지 않나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 HTML. HTML이 마크업 랭귀지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마크업 랭귀지가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게 뭐야?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으나 잘 모릅니다. 뭐죠? 마크업 랭귀지가? 마크업 뭔가를 저번에 표시하는 찾아봤는데. 그런 랭귀지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랭귀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뭐 레이텍 뭐 이런 느낌이에요. 레이텍 써보셨나요? 텍스. 레이텍이 마크업 랭귀지인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여지는 거를 어떻게 태그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HTML에서 B라는 거를 꺽쇠 B 가로 꺽쇠 닫고 요거를 쓰면은 글자가 진해지잖아요. 볼드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서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이제 마크업 언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위키백과에는 데이터의 구조나 뭐 문서를 명기하는 언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식인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것에서 이제 서식을 뭐 밑줄을 긋는다거나 뭐 진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수식을 쓸 때 뭐 예를 들면 add 뭐 divide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가 분수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마크업 랭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랭귀지는 아닌 거죠. 어떤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뭔가 짤 수 있다거나 뭐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문서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그런 랭귀지다. 퐁당콩님 엄마 손맛도 프로그래밍 가능한가요? 그거 뭐 이런 엄마 손맛을 것들을 레시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은 네. 뭐가 더 나은 레시피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엄격하게 저희가 어떤 것이 더 먹을 만한지 그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되면 아니면 그 이제 그 레시피를 공유하는 그 표준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네. 표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준을 가지고 훨씬 정리된 그런 레시피를 뭐 예를 들면 언어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그 레시피를 보면은 다 아주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어떤 재료를 얼만큼 네.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틀에 맞춰서 랭귀지로 만들기가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네 정리가 잘 될 것 같고 또 공유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Making cooking for more fun. 쿠킹 more fun.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리랑 또 화학 실험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그러니까 아주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도 어떤 물질을 얼만큼 언제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레시피예요. 그래서 뭐 화학자들이 이제 요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반대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랭귀지가 제 생각에는 그런 메테리얼스 메소드 그러니까 그 과학 실험에 있어서 그 실험 순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도 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이 네. 이제 화성 활동에 대한 건데 요 이오지마 섬이라는 곳에서 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 이게 이오지마 섬인데 여기에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화산 중에 하나가 있대요. 네. 여기에 화산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져 가지고 융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배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이야. 올라온 모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네, 유령선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음. 이게 화산 폭발로 이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만약 그렇다면은 또 좀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엄청난 큰 화산 폭발이 나면은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식량난 그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화산재가 네. 지구를 이제 덮으면서 네, 태양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네.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뭐 작물이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경신대기근이 대한민국에만 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화산 활동의 영향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 프랑켄슈타인 썼던 메리 셸리도 네. 그 여기 보면은 그 화산 폭발로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그 여름이 없는 해가 있었대요. 오. 네, 그때 썼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화산 폭발은 그렇고 이 배들이 나오는 거는 뭐 역사 덕후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본이 태평양 전역에다가 이 배를 침몰시켜 놔가지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게 다이빙 명소가 되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네. 허허. 약간 그리고 이게 인공산호초 역할도 해가지고 해양 생물에게도 굉장히 약간 그 숨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이용이 돼가지고 그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마지막 소식은 NFT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무야호 할아버지 아시나요? 네, 알죠. 무한도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무야호 네.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이거 이 MBC에서 자신의 그 방송으로 썼던 장면들을 NFT로 팔았어요. NFT가 이제 저희가 저번에 게임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그 복제 불가능한 토큰, 논 펀지블 토큰인가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그 저작권 같은 거죠. 네. 이 소유의 개념인 거죠. 어떤 디지털이라는 것은 카피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카피를 못하게 한 명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큰을 이제 NFT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에 붙여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야호 이 장면이 최고가로 팔렸다고 합니다. MBC가 이제까지 팔았던 장면 중에서 최고가로 95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쓰려면 이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써야 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은 이 장면의 소유주가 이제 그 토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죠. 수집이죠. 수집품이죠. 그럼 이 영상의 소유권은 NPC가 아니고 그 NFT를 산 사람이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네. 어디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그게 뭐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을 뭐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쵸. 2차 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권리가 뭐 어디까지 그 권리를 팔고 어디까지 권리가 인정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이것을 제 생각에는 뭐 방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것도 어떤 수집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럼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단신 거의 1시간 반쯤 진행을 했네요. 네. 아주
알차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같이 네. 봐주신 콘텐츠 애드민님과 콩땅콩님도 감사하고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그 한별님과 인터뷰가 나가고요. 한별님과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얼레벌레 해보았던 네. 그 인터뷰가 올라갑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일부 생방송으로 네.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에피소드이긴 하겠지만 어떤 그 인터뷰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단신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방송을 어디서 보실 수 있죠? 끝내려고 했는데 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파티 그리고 흐름드 쌀로에서 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곳으로 오셔가지고 네. 좋아요, 하트 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마음찍. 요즘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음 찍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댓글.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은 댓글이라도 그냥 뭐 괜찮으니까요. 뭐 잘 듣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해주셔도 되고 뭐 이번 편은 좀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좀 마상인데요. 저희가 피드백을 들어야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작품 해주세요. 뭐 요즘 이런 작품 읽고 있는데 재밌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여기까지